우리가 조금 화려하거나 코끝을 많이 높여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아주 구축이 심해서 많이 코를 길게 해야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민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 사용하는 늑연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유튜브에 어떤 게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참 말도 많고 서로 싸우고 이러고 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필드에서 수술해 본 결과,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전부 다 늑연골, 그러니까 우리가 갈비뼈, 뼈에 붙어있는 늑연골인데 기증늑연골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기증한 거죠. 우리가 면역 반응, 그 다음에 이물 반응이 없도록 방사선 처리나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든 제품으로 나오는 연골이 기증늑연골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은 본인에서 뗀 늑연골이 자가늑연골이고 보통 논문이나 교과서적으로는 6, 7번, 8번 이렇게 해서 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기흉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는 좀 더 밑에 부분 8번, 9번, 10번까지도 떼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게 번호로 어떻게 매겨지냐? 위에서부터 하나씩 세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부분에서 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슴 밑선에 감추기 위해서 좀 위쪽 연골을 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도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 연골이 좋다, 이 연골이 좋다, 늑연골이 이렇게 부서진다 해서 제가 사온 기증늑연골을 좀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성형외과 코를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도 저런 기증늑연골이 있어? 깜짝 놀라고 이런 것만 나온다면 내가 굳이 왜 자가늑연골을 환자한테 뗐지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정도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환자분들에게 기증늑연골을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개봉하겠습니다. 기증늑연골이 이제 우리가 업체에서 처음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기증늑연골도 종류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엄청 큰 기증늑연골이고요. 이것보다 너무나 작고 이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기증늑연골도 있고 이거는 조금 구하기 힘들 정도로 튼튼하고 사이즈가 조금 큰 기증늑연골입니다. 이 껍질이 있으면 이게 이제 와핑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제거하고 제가 이렇게 소독된 칼로 해서 슬라이스를 한다고 하죠. 얇게 잘라서 이제 코 수술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증늑연골이면 자기 거 늑연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코끝이 좀 떨어지는 걸 싫어하시고 화려하고 이러신 분들은 많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기증늑연골을 사용합니다. 이런 기증늑연골은 흡수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기증늑연골과 다른 제품인데 이 제품은 아예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대로 곧장 쓸 수 있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제가 써보는데 이 제품은 조금 부드러운 코를 원하시는 분들, 이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기증늑연골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얗고 말랑말랑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흡수가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기증늑연골도 적당한 기증늑연골을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무슨 공산품이 우리가 연필 이런 거 10개 사면 10개 다 크기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굵기도 똑같아요. 물론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똑같은데 기증늑연골은 말 그대로 사람에서 채취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00개 사면 모양, 굵기, 컬러도 다르고요. 조금 말랑말랑한 거, 어떤 건 딱딱한데 조금 부서지는 거, 어떤 거는 쫀쫀하다고 하는데 쫀쫀해서 쓰기 되게 튼튼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나는 코가 너무 딱딱한 게 싫어요. 그리고 많이 높아지는 건 원치 않을 때는 기증능력고를 조금 부드러운 걸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한 걸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또 석회화가 돼가지고 된 기증늑연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려하거나 코끝을 많이 높여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아주 구축이 심해서 많이 코를 길게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지지 힘이 세야 되기 때문에 기증늑연골도 되게 튼튼한 거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양옆으로 양쪽 두 개를 대서 두 겹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코를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재수술할 때 예전에 사용했던 기증늑연골 딱 빼보니까 다 부스러져 있다, 다 흡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증늑연골도 그렇게 부스러지는 것도 있지만 튼튼한 걸 사용했던 경우는 재수술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못 느꼈을 거예요. 오, 이런 재료도 있네? 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증늑연골이 꼭 나쁘다, 좋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상황에 맞아서 어떻게 사용하냐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기증늑연골은 보통 자가늑연골에 비해서 염증이 많다고 인터넷에 많이 떠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확률은 거의 비슷하고요. 둘 다 아주 낮습니다. 염증은 무조건 실리콘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심지어는 자가늑연골이 차라리 염증이 많이 생긴다. 왜냐?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기증늑연골은요, 제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멸균 상태에서 딱 꺼내서 딱 쓰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거 늑연골은요, 우리가 여기 소독을 하고 아무리 하고 해도 채취하는데 피부에 많이 노출되죠. 공기 중에 많이 노출되죠. 어쨌든 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많이 노출될수록 세균의 침투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가늑연골이 더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거의 무시할 수준이고요. 그래서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을 염증에 우려할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흔히 와핑이라고 하는 자가늑이 잘 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떠세요? 원래 자가늑연골의 가장 큰 단점이 와핑, 쉰다는 건데, 자가늑연골을 잘 사용하면 와핑 안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렇게 잘났고 그걸 우리가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이렇게 붙인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와핑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자가늑연골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워낙이 기증늑연골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긴 해서 어떤 회사의 것들도 다 써봤거든요. 근데 기증늑연골도 와핑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핑되는 거 무섭다고 또 자가늑연골을 못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술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것 때문에 또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 늑연골을 쓴다는 거는요, 여기 가운데 비주, 이 힘을 받도록 하는데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는 귀연골로만으로도 이 기둥의 힘이 어느 정도 받쳐지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요즘엔 환자분들의 니즈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귀연골만으로는 힘이 조금 덜 받는다 해서 더 힘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septal cartilage라고 하는 비중격 연골을 쓰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부족하니까 거기 덧붙여서 기증늑연골을 쓴 거고, 아주 힘을 받게 하려고 자가늑연골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상황마다 좀 많이 다르고요. 가장 튼튼한 재료가 일반적으로는 자가늑연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증늑연골도 그에 못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가늑연골의 가장 큰 단점은 와핑 이런 문제보다는요, 염증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엔 젊은 여자 가슴에 그래도 3-4cm 흉터가 남냐 안 남냐, 그 다음에 통증이 조금 더 있냐 없냐, 수술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런 단점이지 둘 다 아주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첫 수술부터 굳이 필요 없는데 약간 오바된 수술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같은 결과라면 가장 간단하게 수술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증늑연골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저도 가끔씩은 또 환자가 원할 때는 자가늑연골을 쓰기도 합니다. 원장님 꼭 자가늑이 필요한 경우가 일단 꼭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환자가 꼭 원할 때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증늑연골이 튼튼하게만 나온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술의 테크닉에 대한 문제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건 이제 환자분들이 아주 큰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경화를 원하면은 귀연골 또는 비중격 연골을 써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중격 연골만으로 저는 수술하고 싶어요 하는데 코가 아주 작고 많이 높아지게 원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할 거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좀 드물지만 아주 코가 높아, 매부리가 아주 심해. 이런 분들은 코가 크기 때문에 연골이 와요. 이런 분들은 기증늑연골도 필요 없고 자가늑연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중격 연골만으로 아주 충분히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성형외과 원장님들, 특히 고를 전문의사신 원장님들은 성형을 봐서 너는 이게 오면은 무조건 기증늑연골, 무조건 자가늑연골 이게 아니라 본인은 자가늑연골까지는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니면 기증늑연골도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은 꼭 자가늑연골이 필요해요, 기증늑연골이 필요해요. 이거는 상황마다 너무나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분의 니즈, 그 다음에 환자분의 지금 상태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심지어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미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을 사용해서 이 기둥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디테일이 떨어져. 비쳐 보인다거나 콧대가 뭐 보형물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연골을 떼서 이 기둥을 튼튼하게 다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만 해도 너무나 예뻐졌고 너무나 달라졌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멀쩡한데 가끔씩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멀쩡한데 나 자가늑연골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신 거죠, 사실. 진짜 말도 많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기증늑연골을 쓰면은 수술이 망친다. 어떤 사람들은 자가늑연골을 쓰면 와핑돼서 휘어지고 흉터가 많이 남는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이렇게 단편적인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거를 선호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말하는 거에 힘이 더 쥐어지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다 결정하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조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상의를 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증늑연골 영상을 보시면 어떤 연골을 쓰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재료 중요하죠. 하지만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상담과 수술의 스킬이 중요한 거지 재료는 아주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다들 본인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쓰는 재료를 쓰는 거지 이거 조금 불안한데 하는 재료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조금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